반도체 경기가 곧 따라가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23년 초 때는 22년, 23년 초 때는 안 좋은 시기였고 그게 이제 다시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물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 물량에 대한 수요는 앞에 써놨지만 요즘 대세인 AI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되게 많아요.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소진되면서 단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출 액이 사상 최고치를 뭐 경신했다고 이런 뉴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는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 알게 됐고 자동차는 좀 국면이 좀 안 좋은 국면으로 지금 가려고 해서 연초에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자동차가 굉장히 지금 호황이다. 그 자동차 완성된 그 자동차 수출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거기 부품들 이런 거,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생각보다는 잘 나간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하고 있는 삼성이나 그 LG 같은 데서는 대나놓고 웃고 있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자동차는 남들은 잘 모르는데 자기들은 내부에서 이미 찢어져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제일 큰 게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하고 자동차, 그 다음에 기계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철강하고 석유화학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수출 중에서 지금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수출이 좋다. 그래서 품목별로 볼 때도 괜찮고 그런데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수출이 전부 미국하고 중국에 주로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 보시면은 그래프가 확실히 우상향으로 딱 끝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다 괜찮은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이게 왜 수출부터 얘기하느냐? 우리나라는 유학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 이쪽에 계신 분들 다 기억나실 텐데 수출 입국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돼야만이 우리는 경제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무역 수지도 보시면 지금 11개월째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22년도, 23년도 초까지 여기가 지금 다 무역 수지가 적자잖아요. 여기 계속 흑자를 주로 많이 하고 있다가 적자가 좀 났는데 이것이 회복돼가지고 지금 11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고무적인 거고, 그 금년에 약 600억 불 정도 흑자를 예상한다는가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경제의 전체 지표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물가도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하고요, 지표상의 물가하고 많이 괴리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 그 밖에 나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은 뭐 냉면 한 그릇에 뭐 12,000원, 뭐 13,000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김치는 제가 정확히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의도에서 진짜 점심때 나가가지고 냉면 먹으려고 그러면 1,300원, 1,300원. 냉면 한 그릇에. 13,000원. 13,000원 알았어요? 1,300원. 아, 13,000원. 사람이 가끔 신선해도 좀 해야지 이렇게 내가 졸지 않고 있다 하는 13,000원. 아니 근데 사실 13,000원을 점심을 간단하게 먹는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여기 김천 왔을 때 2017년 말에 그때 여기 콩나물 국밥 그 뒤에 3,800원인가 3,900원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4,000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얼마나? 7,000원. 굉장히 그 사이에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 실제 지표상 나타나는 거하고 다른데 그 다른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소비자 물가하고 근원 물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소비자 물가가 한 470여 개 품목 정도로 이제 소비자 물가를 측정을 하는데 그 소비자 물가에 해당되는 품목들을 가중치를 가지고 얼마나 증가했느냐 내렸느냐 해가지고 지수를 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단기간에 수급의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품목을 제외한 것이 근원 물가인데
여기 우리 근원 물가를 할 때 소비자 물가에서 떼는 빠지는 그 제품들이 주로 농산물하고 그 유류, 석유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원유가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갑자기 배럴당 30불 하던 게 그냥 70불, 80불, 100불까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쑥대같이 세웠다. 그러면 배추 한 폭이 이제 만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가에 대해서는 경제 전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걸 고려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잘못된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물가하고 가장 가까운 정책이 뭡니까? 통화 정책이잖아요.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전체 대한민국의 돈을 얼마나 많이 풀 건가 아니면 또 조일 건가 이걸 정하는 건데 그걸 결정할 때 제일 보는 게 물가란 말이에요. 물가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러니까. 근데 물가 낮으면 지금 수물하니까 돈이 더 풀려도 되고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급의 불균이 있는 원유 가격이라든지 농작물 지금 최근에 이제 배 이런 사과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되면 오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통화정책을 갑자기 막 풀게 되고 조이게 되고 하면 그것이 경제 전체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또 망가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근원 물가를 보는 건데 우리는 느끼기에 근원 물가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근원 물가를 가지고 내가 2%니까 괜찮고 3%니까 문제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소비자 물가이고 소비자 물가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외식 물가라든지 생활 물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생활 물가라고 하는 건 공식적인 용어는 사실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직접 부딪힐 때 느끼는 어떤 물가 수준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 물가는 사실 농작물 이런 것들이 갑자기 가격이 사과가 엄청 뛰다든지 또 우리 구성 지뢰 쪽에서 많이 하는 가마솥 양파. 가마솥에 속기로 삭혀주세요. 일본 말이라서 뭐라 할라. 양파 같은 거 이런 것도 20kg짜리 뻘건 거 망태기 하나에 6,000원 이래 되면 이제 완전히 농민들은 이제 적자난다고 그냥 아예 갈아 버리잖아요. 그게 10,000원은 가야지 또 내가 최소한의 2분을 먹을 수 있는 거고 10,000원을 넘어서 12,000원, 3,000원 하면 띵호와 이래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도자를 하나 냈어요. 입장을 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냈더니 조선비주에서 제일 먼저 기사를 써가지고 올려줬더라고. 소위 말하면 인재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물론적으로 참 좋은데 방문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김천 입장에서는 갸우뚱갸우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크게 이것도 그런 이야기고 이것도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 이제 김천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통팔달, 철도 도로망, 그다음에 지역 거점 산업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다음에 지역 소멸 비용이나 분발 그때 현재에서 얼마나 돈을 가져올 거냐 이런 얘기인데 그때 이해찬이 총리를 그때였나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를 하던 시절에 문재인 초창기였나 그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번 이슈화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노무현이 공공기관 이전 그거 해가지고 좀 재미를 봤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기 표현이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때 그때 선거 앞두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 이야기가 더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수면안에 가라앉았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천에서도 야 2차 공공기관 이전하면 우리 김천도 금융기관도 좀 가져오고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다. 당연히 2차 공공기관 이전하면 우리 김천 시민 14만 전부 다 서명하고 송원석이 앞장 서가지고 공공기관 땡기려 이제 가자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이렇게 가만 생각해보면 공공기관 이전해가지고 지금 우리 김천에 몇 개? 12개인가? 지금 12개인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12개 다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 겁니다. 저도 기억을 못해요.
생각나는 건 도로공사하고 한전기술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 거기하고 법무 또 법무보호공단하고 법률지원공단하고 맞죠? 근데 나머지는 뭐냐 지금 얘기하는 그거는 조달 품질원하고 조달 교육원 그다음에 농림부 그 산하기관 두 군데 이거는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정부기관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리고 그 공무원 조직이고 거기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됩니까? 수십 명밖에 안 되는데 조달 교육원도 뭐 몇십 명 되지도 않아요. 도로공사가 왔지만 도로공사 본사가 온 거잖아요. 도로공사는 전국에 지사가 있잖아. 전국에 지사가 있고 고속도로 사업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고 본사에는 몇 명 또 되잖아요. 김천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로공사가 제일 덩치가 크지만 김천 입장에서는 제일 큰 게 저기 어디야? 한전기술이야. 한전기술은 그냥 다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전기술 중에 한 파트가 대전에서 안 왔잖아요. 원자력 설계하고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선거하기 전에 이걸 빨리 김천에 오라고 내가 연초부터 계속 했더니만은 조성래가 저 대전 MBC 가가지고 여당에 오고 실세의원이 김천으로 땡겨간다고 이슈가 됐잖아. 그래서 그래 왔어. 송원석이 실세의원인 걸 인정했으면 원칙대로 해라. 원래 이전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전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안 지킨 거다. 처음에는 원전기술을 이전해올 때 대전에 있는 그 연구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연구소 이전은 우리가 5년인가를 유예를 해줬어요. 그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서 바로 옮기지 못한다 그래요. 오케이 그럼 유예를 해줄 테니까 그 시간 내에 옮기면 된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직원들 일부 김천에 본사에 와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설금 다 빠져나가고 한 2설금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럼 뭐야 대외적으로는 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놔놓고 실제로 약속을 안 지키거든. 근데 이전 계획에는 분명히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산자고 이제 좀 파고 들어가지고 했더니 산자고에서도 이전 계획 살아있고 가야 됩니다.